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최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도시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성격이 기업도시로 바뀌면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관심이 많아진 건데요. 사실상 2, 3년간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던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면에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 첫 순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매거진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지난 1월 11일이죠.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뀐 건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윤홍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존의 행정중심도시, 행정복합도시, 행정자를 완전히 떼버리고 이제 기업도시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규모가 됐는데 이 대규모 경제도시다 이렇게 성격이 바뀐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규정된 세종시의 도시 성격을 과학경제도시로 변경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행정부처 이전은 사실상 백지화가 됐고요. 삼성, 한화, 롯데 등 재계 10위권 대기업과 중견기업 웅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업체가 세종시 내에 입주하면서 이른바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지정해 오는 2015년까지 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외형상 드러나는 규모 면으로 본다면 행정도시보다 경제도시, 기업도시가 되면서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이 경제적 효과, 고용은 과연 얼마나 늘고 생산 유발은 얼마나 될 건지 좀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부터 좀 짚어보죠. 네, 정부는 수정안에서 세종시 투자 규모를 원안의 2배가량인 16조 5천억 원으로 이번에 늘렸습니다. 네. 원안의 8조 5천억 원에 과학벨트 3조 5천억 원과 민간기업 4조 5천억 원 등 총 8조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 효과는 원안의 8만 4천 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24만 6천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역시 기존의 17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입주 기업이 가장 관심사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한화, 롯데, 웅진, 그리고 오스트리아 태양광 제품 업체가 1차로 결정이 됐습니다. 삼성은 2조 500억 원을 투자해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 LED 등 5개 계열사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고요. 웅진과 한화도 일정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의 대학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이 밖에 자유형 사립고와 함께 외고, 예술고 등 각 분야별 고등학교도 잇따라 설립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정부의 밑그림대로만 간다면은 투자 메리트는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기업 공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 주거시설,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서기 때문에 일단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로서는 눈에 띄는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구가 17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났다 하게 되면 그 규모면에서도 일단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지난 2, 3년간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이 행정도시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정체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일대 미분양 및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와 직결되어 있는 지역은 조치원 일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일대는 지난 2, 3년간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 쌓여서 물량이 통째로 부동산 펀드 등에 팔려나가고 신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한파를 겪었던 곳입니다. 지난 정부 때 행정도시가 발표된 이후 2005년부터 세종시 주변 조치원 일대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는데요. 기대감을 이용해 고분양가로 분양됐지만 이후 행정도시 계획이 삐걱대면서 대부분의 단지들이 미분양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투자자들의 문의도 조금씩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입니다. 세종시 자체가 상당 기간 표류되어 왔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이 접근하기는 매우 신중한 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시세라든가 토지라든가 또는 미분양 등 이쪽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 어떤
이 물건들의 관심들이 높아집니까? 네, 세종시 일대에서는 연기군, 조치원읍 및 전이명 등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다수 쌓여 있는 편입니다. 세종시와 사실상 맞닿아 있는 조치원 일대에 공급된 아파트는 대우건설의 중림 프루지오를 비롯해 조치원 신동아 파밀리에, 조치원 중림 우방유실, 조치원 자이 등인데요.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대부분 입주 기간이 지나갔지만 일부 물량이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할인 분양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조치원 일대에서 가장 큰 대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GS건설의 조치원 자이의 경우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총 1,400가구 주택형은 주로 중대형으로 구성됐는데요. 세종시와 차로 5분 거리라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109제곱미터형의 초기 분양가가 2억 2천만 원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20% 할인된 1억 7천여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는 1년이 넘었지만 이 아파트에는 아직 1,000여 가구 정도만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후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계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인근의 지방도시들이 활력을 얻게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충청권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볼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어떻게들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종시 일대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인데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다 세종시 안에서 소화해야 할 공급 물량도 무려 16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충청권은 신규 물량이 대거 공급된 신도시가 워낙 많은 데다 2, 3년 전 행정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도 이미 많이 오른 편입니다. 네.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정치권이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걸로 봐서 이 세종도시 기업도시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탓도 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단순히 도시 하나의 계획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 경제 모든 부분과 얽혀있기 때문에 국론 또한 아직 분열된 상태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찬반으로 크게 갈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종시 수정안이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한 편입니다. 물론 세종시가 정부의 계획대로 개발만 된다면야 충청권에 새로운 신주거벨트가 형성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성 여부라든가 지금 한창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여력을 잘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들으신 대로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여야 사이에도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빨리 결정을 내고 신속하게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역 투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겨울방학. 이 시간을 남들보다 2배 더 알차게 보내는 아이들이 있다.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개운해요. 책에 사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교실 밖에서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느끼며 방학을 보내는 아이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있는 특별한 겨울 프로그램 속으로 떠나보자.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특별한 수업을 위해 모였다는 곳. 각계각도를 이뤄 배움의 열기가 한창인데. 구호 준비! 다죠 그거 준비. 그런데 이곳에서는 뭘 배우는 건가요? 지금 경제 공부하는 중이에요. 아이들이 경제를 배운다고요? 그때 카메라를 향해 보여준 건 손수 만든 명함. 저는 빵꾸똥꾸 신문사 양채윤 기자입니다. 저는 경제신문사 김경태 기자입니다. 올해로 저희 경제기자 캠프는 17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신문 만드는 걸 배우고요. 그걸 토대로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해서 이렇게 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기자 캠프는 잘하는 아이들이 기자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꿈을 갖고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저희가 매해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주세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는 캠프는
경제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는데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다. 오늘 취재할 곳은 상업사박물관. 되게 설레요. 떨려요, 너무. 박물관에 대한 지식이 약해서 이번에 할 때 다 배워버릴 거예요. 오늘 처음 취재 가는데 좀 떨리기도 하는데 자신 있어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꿈을 배워나갈까? 미리 기사 쓰는 법을 익힌 대로 뉴스거리를 찾고 척척 메모를 해나가는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경제 전문 기자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이들.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은 우려와는 달리 인터뷰하는 솜씨도 수준급이다. 사진도 잘 찍은 것 같고 글도 애들이 나름대로 잘 찍고 있어가지고 간추리고 그래서 좋은 신문 만들 것 같아요. 취재하는데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그 신문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 저마다 자료 수집한 것을 갖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신문 만들기 작업에 돌입한다. 뭔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번 겨울방학이 지나면 철없던 아이들도 부쩍 성장할 것같다. 헤드라인은 어떻게 할까? 그냥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래랑 연관이 되니까. 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신문 만들고 있는데요.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끈따끈한 기사로 이제 막 완성된 신문이 드디어 세상을 통해 소개되는 순간. 보람도 남다를 것 같다. 아무래도 신문 만들 때는요, 신문이다 보니까요, 좀 복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함께해서 재밌었고요. 또, 진짜 신문을 만들고 싶었어요. 보통 유적지를 가면 그냥 쓱 지나치는데 신문을 만들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경제를 배우고 경제와 노는 유익한 시간은 방학을 맞아 각 신문사, 금융권, 지자체별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하니 자녀 키우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아이들이 직접 경제기자 캠프로 참여를 해서 신문을 만들고 이게 아이들 이름으로 나오니까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응이 정말 뜨거워서요. 지난 여름에 갔던 친구 중에서 또 이번 겨울에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영화 감독인데요. 지금 이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꽤 기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여기 장래희망의 기자였는데요. 여기서 기자가 된 거 체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더 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하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지금부터 차곡차곡 지식을 쌓는다면 미래의 경제인으로 우뚝 서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아이들의 예술성을 키워주고 싶다면 미술관을 주목하라. 방학이 되면 이곳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가득하다고 한다. 미술 수업하는 건데요? 방학 동안에 열리는 미술관 수업은 어린이들에게 감수성을 키워주고 또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사에 대해 작품 감상을 통해 보다 친숙해지는 기회를 마련한다. 작가의 의도를 고민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아이들. 그뿐만이 아니다. 미술관 한편에 마련된 이곳은 필기 수업을 통해 미술에 흥미를 불어넣는다. 색깔만 들추려면 모래 천사가 될 거예요. 오늘은 초벌구이한 도자기 작품으로 특별한 미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붙여져 있었지. 이게 뭐냐면 시퀸이에요. 시퀸. 도자기에 무늬를 내는 시퀸 기법을 배우고 이번에는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시간. 이때만큼은 고민하는 작가가 돼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테두리를 이렇게 금박지로 감아놓고 처음에는 예쁘게 하다가 이렇게 선으로 둘러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저는요, 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무늬를 해놓고요. 전 좀 추상적으로 여기에 많이 선 같은 걸 넣어서 무늬를 만들 거예요. 방학 기간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미술관에 오게 되는데요. 미술관에 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실에서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각자의 미션을 가지고 전시장에 갑니다. 전시장에서는 전시장에 있는 어떤 작품들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서는 또 작품 제작을 신나게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시간 동안 수업을 마치고 저마다 개성을 잇고 완성된 작품들. 오늘의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 부모님들도 전시실로 초대되는데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 명씩 발표를 해줄 거예요. 제 도자기의 제목은 미스 도자기입니다. 제가 도자기를 보고 문득 생각해낸 것은 꽃입니다. 우질서한 산과 그 바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알찬 방학을 보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꿈도 덩달아 커갈 듯하다. 오늘은 미술 수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좋아요. 이번 수업은 약간 특별하게 입체적인 걸 만들어봐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하나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종류도 보고요. 이제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예, 겨울방학에 직접 미술관에 와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보고 또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좀 더 자기가 만들기 수업을 할 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무작정 아무런 이렇게 뭐 사전 지식이나 설명 없이 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설명도 있고 또 관련된 뭐 작업도 해보고 하는 게 아이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경기도 파주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겨울 캠프. 며칠 전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한폭의 산수와 같다. 그런데 안에서는 한창 농작업 중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요? 이걸로 만들고 있어요. 얼음집이요. 작아요. 이곳 자연학습소에서는 도시에서는 접해볼 수 없는 산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추위도 모른 채 작품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은 얼음 블록을 만들어 올리는데 한 50개쯤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다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아마 내일까지 해야 될걸요? 도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자연 놀이터. 덕분에 캠프의 열기는 뜨겁다고 한다. 1월 달에 4차에 걸쳐서 캠프, 산골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가장 큰 교육의 목적은 적어도 방학 동안만이라도 도시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마음껏 자연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에요. 직접 본 적이 없다는 볏짚도 아이들에게 훌륭한 놀이감이 된다. 볏짚 집어넣고 있어요. 썰매 타려고요. 산골 체험의 백미는 바로 기료포대 썰매. 포대 하나에 몸을 맡긴 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한바구음 뒤에 튼튼한 체력까지 절로 딸려올 듯하다. 완전 재밌고 신나요.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개운해요. 내려올 때 저기 빙판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미끌미끌하고 재밌어요. 썰매 타면서 운동하고 나니까 이렇게 땀이 많이 났어요. 열심히 놀았다면 이제는 열심히 일할 차례. 책가방은 매봤어도 지게는 난생 처음이다. 태워가지고 뜨겁게 해서 고구마를 먹으려고요. 책으로만 익혔던 산골 마을의 전통을 몸소 익히는 시간. 오늘은 자연이 주는 간식을 신나게 맛볼 차례다. 메뉴는 고구마와 가래떡. 내가 먹어본 떡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집에서 떡 구워 먹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굴집에서 떡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교실 안에서는 또 다른 체험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옛 선조들의 오랜 전통을 배워보는 시간이라는데 마을 앞에 세우는 이정표 같은 가승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들어서 더 특별한 가승 같아요. 잘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선물할 거예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한다는 아이들. 마음의 키가 한 뼘은 자란 듯하다. 선생님이 특별한 주전부리를 안고 오셨다. 노릇노릇한 게 혹시 누룽지인가 했더니 바로 찹쌀 반죽. 이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쳐서 이 쌀의 형태가 없어져야 돼. 사먹기만 해봤던 떡을 이렇게 직접 쥐어 쫀득쫀득하게 만들어내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돈다. 자연 속에서 먹는 그 맛은 어떨지 기대되는 가운데 먼저 맛보려는 아이들로 경쟁이 치열하다. 직접 만들어서 먹어가지고 더 맛있어요. 긴긴 겨울방학, 그냥 훌쩍 지나치기에는 아쉬움도 크게 남는 법. 올겨울 자녀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하고 싶다면 추억도 만들고 공부에 재미도 붙일 수 있는 도실박 체험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이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5대 자산 포트폴리오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었습니다. 기억들 하고 계신지요? 이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지 실전에서 도움되는 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C제일은행 삼성PB센터의 고득성 PB 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목적별로 잘 분리하는 5대 자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예비자산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은퇴와 집자산, 투자와 보장자산까지 5가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개념을 저희가 배워봤는데 네네. 저도 지난 시간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는 뭐 예비자산부터 좀 실질적인 도움을 예. 받아볼까요? 그래서 재정적인 밑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돈의 관리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을 버시면 그 돈을 어디에 담아두실 것인지 투자하시고 저축하실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월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5대 자산에 배분을 해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서류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서류함 속에다가 이제 담아두시는데 가장 먼저 예비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자산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다 보면 돈을 쓰기도 하고 이제 벌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다쳤거나 그랬을 때 필요한 자금이 생기는데 우리가 갑자기 돈은 필요한데 쓸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돈을 집에다가 투자를 해놨다거나 또는 펀드나 그런데 유동성이 없고 황금성이 좀 부족한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 쓸 돈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어떤 식이 되냐면 돈을 또 빌리게 됩니다. 그렇죠. 은행 가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나 신용 대출을 또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빚의 굴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 자금은 갖고 계셔야 된다. 그게 바로 예비 자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그럼 예비 자산의 요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성입니다. 네. 언제든지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비 자산은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자율이 나오는 상품, 금리의 혜택이 있는 상품이면 좋겠습니다. 가령 CMA라든지 MMF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에게 그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비 자산에 있는 것마저도 전부 뽑아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긴급 자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비 자산은 황금성이 보장되고 이자율은 한 3, 4% 정도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월 생활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자기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치를 보관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기 수입이 불규칙하신 이런 자영업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치를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비가 200만 원이다. 그럼 한 600만 원 정도를 CMA 계좌나 아니면 금리 수입이 있는 그런 통장에다가 넣어두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실제로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요즘 광고를 보다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리는 얘기가 바로 은퇴자산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네.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맞습니다. 예. 은퇴자산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아주 테마가 은퇴자산이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이 이제 은퇴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은퇴는 맞이했는데 이분들이 모아놓은 돈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테마 중에 하나가 은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간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체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은퇴 자산 마련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30세부터 60세까지 돈을 번다고 치면 이 30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대신에 평균 수명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돈의 소비 활동에서의 은퇴는 없다는 말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는 소득 없는 노후 생활비의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 밥을 5,000원짜리 먹고 산다고 친다면 5,000원짜리를 부부가 30년 동안 먹고 산다면 3억 이상의 노후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해답은 단순하다는 말씀이죠. 돈을 벌 때 일정액을 저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은퇴 자산에다가 은퇴 자산 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사실 뭐 생산 활동에서 은퇴해서 수입은 없지만 소비 활동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뭐 죽기 전까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네. 잘 갖고 하긴 해야 될 텐데 네네. 이게 일반 재테크는 좀 달라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은퇴 자산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많은 금융회사들이 여러 가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를 위해서는 5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기죽이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달랑 1억도 없는 상태인데 5천만 원도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5억, 10억 하면은 너무 기가 죽어서 아예 은퇴자산 만들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들어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 총액 개념보다는 퇴직 후에 내가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라면 퇴직 후에는 아무래도 더 필요하진 않겠죠. 한 70%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퇴직 후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 마련 전략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 은퇴자산 마련 전략은 이제 목돈을 잘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목돈은 주로 나이가 들었을 때 목돈이 생기겠죠. 그렇죠. 퇴직금도 생기고 나이가 들어서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집도 파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나이가 들었을 때 목돈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목돈을 갖다가 위험하게 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지침 하나는 은퇴 시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여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젊었을 때 위험자산, 주식 비중이라든지 펀드 비중의 비중을 50%, 60%까지 가져갔다면 나이가 들어서 60세 이후부터는 20%, 30%로 줄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돈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금융회사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위험자산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세 번째 전략으로는 은퇴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젊은 분들이라면 오히려 위험자산의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나이가 20대, 30대라면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지금 적금을 통해서 아주 안전성 있는 그런 적금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목돈 가지신 분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하시다가 우리가 경험했듯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많은 자산들이 반토막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토막이 되면 우리가 기다릴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꼭 고려하셔가지고 은퇴 자산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다 하는 게 주택, 집 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 마련은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모든 수입의 대부분을 집에다가 쏟아붓다가 보니까 대출 원리금 갚다가 보니까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는다는 게 그게 문제점이었죠. 그러면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또 이슈가 요즘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버블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시그널들을 사회 곳곳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은 집을 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집을 사지 말라고 그러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집을 반만 살 수도 없는 건데 고민이 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집을 사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내 수입의
40%, 50%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마법의 돈 관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자산은 전혀 준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수입의 20%를 할당을 해서 집을 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집을 마련할 때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2억짜리 전세에 들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2억 5천을 가지고 2억 5천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5억짜리 집을 샀는데 한 10년 후에 40% 정도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7억이 되겠죠, 집값이. 7억짜리 집이 있고 대출 2억 5천은 어느 정도 갚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자산은 7억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대출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내 순자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집을 사지 않고 만약에 그 집에 투자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저축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4,7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집을 사지 않았으니까 재산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고 그다음에 대출 원리금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가정해 보니까 집을 샀을 때 집을 안 샀을 때에 비해서 이익이 되려면 50% 이상의 상승이 있어야지만, 집값의 상승이 있어야지만 내가 집을 산 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연복리로 따졌을 때 한 5% 이상의 성장을 해야지만, 5% 이상의 자금 운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집을 산 것이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집값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50% 오르는 게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마련했을 때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박의 환상을 좀 접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가 1985년부터 2005년도까지 20년 동안의 집값의 흐름을 보면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연 5% 이상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4%대 후반 정도의 물가 상승만큼의 효과로 오른 것들이 실제고요. 우리가 최근의 기억으로 따진다면 2007년까지 집값이 무지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최근의 경험일 뿐이고 어찌 본다면 집값은 하향 안정세가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90년대 초반처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런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될 때 내가 모아놓은 돈과 전세금을 합해서 수입의 20%로 갚을 수 있는 대출 원리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아서 안전하게 집을 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투자 지역에 따라서 2배, 3배 뛰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마법의 돈 관리보다 클 것 같습니다만 통계를 봐도 서울 시내에서 5% 이상 오른 데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집값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짚어봐야 될 건 분명한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뭐 300만 원, 200만 원 제가 생활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수입의 20%를 저축해서 언제 집을 사거나 집 자산을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뭐 빚을 얻어서라도 사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지나치고 각박하게 작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수입의 20%를 집값에 할애해야 하는 말씀은 다른 자산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은퇴 자산을 위해서도 10%, 20%, 뭐 투자 자산을 위해서도 1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다가 40%, 50% 배정하면 도저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로 하는 방법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월급이 한 400만 원 정도 되시는 돈 좀 잘 버시는 분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0%면 80만 원이죠. 80만 원이면 80만 원으로 우리가 그 대출 원리금을 갚은다고 치면 우리가 20년 만기 상환으로 치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그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한번 쳐보겠고요. 1억이라고 쳐본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집값을 제가 계산해보면 한 2억 8천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2억 8천에서 전세금 1억을 차감하고 대출금 1억 1천, 20%로 갚을 수 있는 1억 1천 차감하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럼 7천만 원을 만드시면 되겠죠.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집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한 통장 3개나 4개 정도를 만드십시오. 청약저축 통장 1개, 그 다음에 뭐 펀드나 그런 그 공격적인 자산 1개, 그 다음에 안전자산 1개, 3개 정도 만드셔서 7천만 원을 목표로 불입을 하십시오. 7천만 원이 어느 정도 모여졌으면 그 돈과 전세금을 합해서 내가 내 수입의 20%로 갚을 수 있는 대출 원리금, 갚을 수 있는 1억 1천을 합해서 2억 8천짜리 집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조급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값이 이제 또 갑자기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 집값이 오를 때
갑자기 거기에 타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집값이 안정화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을 찾아서 내가 어느 정도 모인 자금이 있을 때 안전하게 구입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집값이 올라서 다른 네. 투자한 것보다 뭐 적금 붓고 하는 것보다 집값 오르면 끝이 하셨는데 네. 의외로 이게 잠겨서 네. 집값이 잘 안 되고 잘못 샀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값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집값이 만약에 2억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금융자산은 한 1억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50% 이상 금융자산이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근데 금융자산이 그렇게 있지 않은 상태로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집에 대한 다시 이게 리밸런싱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융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본인한테 적정한 집으로 옮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나는 금융자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집을 또 교체하셔서 본인에게 적당한 집을 찾아가시고 금융자산을 만들어가는 방식도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아까 사례를 하시면서 몇 가지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 투자 포트폴리오, 집자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개나 4개의 통장을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갖다가 부분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청약에 당첨되셨으면 부분적으로 사실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3개나 4개의 통장을 만드셔서 이거는 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바로 집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집을 못 샀어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고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사지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3개나 4개의 통장이 있다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통장을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청약 통장을 꼭 만드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통장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셔가지고 펀드 통장과 그다음에 적금 통장. 그래서 이 3개의 통장으로 여러분들의 목적 자금 만드셔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시면 됩니다. 네. 자, 기본적인 사항들, 예비 자산이 필요하신 분들에서 집 자산 장만하는 것까지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 이 투자 자산과 보장 자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제일은행의 고득선 PB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을 배꼽 잡게 했던 개그 프로그램 갈갈이 삼형제를 기억하시나요? 그중 잘생긴 외모의 짙은 쌍꺼풀로 버터 왕자라 불리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이승환. 돌연 브라운관에서 자취를 감춰 팬들의 궁금증이 커가고 있을 무렵 세간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개그맨 이승환, 대박 CEO로 변신에 성공하다. 평소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이승환. 벌집 모양의 삼겹살을 개발해 외식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전국에 260여 개의 체인점 보유,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며 CEO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숱한 실패로 가슴앓이 한 적도 많았다는 그. 개그맨에서 사업가로 새롭게 도전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벌집 삼겹살의 이승환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글쎄요, 처음에는 아쉬워서 개그 콘서트를 한 1년 정도 방송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길이 달랐고, 또 이제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라는 이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향해 가는 거라 아쉬움 100%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하지만 제가 가기 위한 길이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도 했었고요. 또 방송 제작하는 회사, 교육 교재 만드는 회사, 또 공연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외식 회사가 성공을 이제 당연히 했다라고 하는데, 그 몇 개의 업체의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취합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실패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얻었죠.
일단은 그 큰 자랑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중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가격 정책과 그리고 삼겹살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만의 그 가치 이상의 인테리어 분위기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똑같은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데 하얀 벽에 그냥 페인트 칠한 집에서 가스불에 구워 먹는데 저희는 한정식 같은 분위기의 밝은 분위기의 고급스러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본사가 통제하기 때문에 저렴해지죠. 이런 것들 거기다 플러스 프랜차이즈 본사부터 지사, 체인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건 맛의 변형이라든지 서울에서 먹은 삼겹살이나 제주도에서 먹은 삼겹살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 프랜차이즈만의 자랑거리 또 지금까지 저희가 260개를 경영하면서 폐점률 없이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매장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먹어봤더니 매장이 100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게 100개가 누구의 매장이야 했더니 개그맨 출신 이승환의 매장이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케팅이 됐는데요. 한 번도 연예인 이승환으로서의 접근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매장 오픈할 때나 이럴 때에 제가 가기보다는 매장 점주들이나 직원들을 교육하러 갑니다. 저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점주나 또는 고객들을 대하지 이거를 뭐 연예인으로서 동료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해요. 내가 오픈할 때 내가 가기보다는 동료 연예인들을 보내서 고객들과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전략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벌집이 있는 것 같아요. 벌집 삼겹살은 삼겹살 전문 체인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외길 삼겹살 전문 브랜드로서 외길을 걸었고요. 요란이라는 건 직화구이 요리 주점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중화덕의 가장 센 불을 통해서 음식을 빠른 시간에 구워서 야채의 신선함을 그대로 살아 숨쉬게 먹을 수 있는 약 한 100여 가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요리 주점인데요. 가족 단위, 직장 동료, 또 친구들, 연인들이 오셔서 함께 행복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밝고 깔끔한 요리집이 되는 거고요. 벌집 투어는 우리나라의 이제 종합 여행사로 일반 여행업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찾는 분이나 우리가 또 해외를 송출하는 제가 여행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벌집을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이 문화 콘텐츠로 생각할 수 있게 맛있고 또 저렴하게 먹은 고기를 먹은 회사의 믿음을 여행 또한 내가 여행 가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우려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이렇게 불신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승환이 직접 떠나본 여행 저희 모든 상품들은 승환이가 직접 가보고 답사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집 투어에 물론 저희도 다른 여행사에서 파는 상품 팔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 상품은 제가 직접 떠납니다. 떠나서 갔다 와서 답사하고 고객들한테 추천하고 그래서 뭐 투어가 굉장히 많은 뭐 예를 들면 아침 7시 반부터 쇼핑하고 저녁까지 쇼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쇼핑은 없어도 금액을 좀 비싸게 해서 정말 여행같이 떠나는 여행을 만드는 게 저희 컨셉이거든요. 비용은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여행 같은 여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벌집 투어입니다. 이 부자 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잘 벌고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건 사람을 어떻게 잘 매칭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쓸 수 있고 정말 돈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움직이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돈을 벌게도 할 수 있고 돈을 나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람 관리에 대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일들, 그냥 뭐 학문적으로 창업에 대한 책이 아니라 정말로 매장을 경영하면서 정말로 일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얘기들 책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예인이니까 에세이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창업 경영서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 번쯤 그냥 편안하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책을 보듯이, 유모책을 보듯이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실패하면, 실패담도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환처럼 안 하면 다 부자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꾸준하게 잘 해야겠죠.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10억 버는 사람보다 10년에 10억 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에 10억 벌었지만 9년 동안 그 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년 1억씩 버는 사람은 그 돈을 재테크하고 관리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가 1등하는 회사이기보다는 꼴등해도 좋으니까 평생 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의 벌집 삼겹살 처음에 왔던 사람이 고등학교 때 갔던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큰 사람이 돼 있겠죠. 프랜차이즈 회사도 맛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승환이 하는 회사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회사로 많은 사람이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인터뷰를 찾아줬을 때 그 사람 변하지 않았네 라는 맛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려고요. 네, 서울경제TV SE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저를 계속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뛰는 사람은 경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를 준비하셔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힘들었을 때가 있고요. 더 힘들수록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똘똘 뭉쳐서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월에 하는 연말정산 이제 좀 친근해지셨습니까? 연말에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이제 새해 시작하고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나 지금이나 증빙서류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조회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존에 제공되는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기부금 조회 같은 올해부터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어서 좀 더 덜 다니셔도 될 듯 싶습니다. 이 꼼꼼하게 참고하시고 점검하셔서 더 많이 환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센 경제 매거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